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진통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사건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43입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에요. 자, 우리가 옆에 같이 체크하면서 갈 텐데요. 자, 이모군란. 조약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료로서 제시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포커스로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82년에 일어났던 이 이모군란은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개화에 아주 신문물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변화도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근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변화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혜택이 가지만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 5군형, 우리 그 이전에 있었던 이 5군형 90군데들을 2군형으로 통폐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90군인들과 그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이 별기군 사이에 굉장한 이제 차별 구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굉장히 쌓여있는 이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아주 이렇게 좋은 쌀과 잡곡들 이런 것들이 무제한으로 많이 유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이 폭등한 쌀값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바로 어떤 이러한 좁게는 90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잡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하층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계속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두 세력의 연합구도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크게 촉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은요, 그 전부터 계속돼서 누적이 되어 있던 것이 굉장히 사소한 일로 인해서 사건은 촉발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소한 일은 뭐였냐면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러나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급료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서 지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 급료로 지급됐다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단순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려 있었어요. 몇 개월째 이 90군인들한테 지급되는 이 봉급이 미뤄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밀렸던 내 월급이 내 식솔들이 먹어야 되는 저 쌀이 저 안에 모래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급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차별 구도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차별 의식이 계속 있었던 상태에서 급료까지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니까 당시에 호조를 능가하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선해청과 그리고 일본 공사관, 이렇게 개화의 상황을 만들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들도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후에 90군인들이 어딜 찾아가게 되냐면 민씨 정권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사실 이 선해청도 그런 목적 때문에 여길 또 달려가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관들을 전부 또 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도시 하층민까지 같이 합세를 하면서 상황은 더 크게 벌어지고요. 궁궐까지 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명성황후는 급하게 몸을 충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개화라고 하는 바람을 크게 몰고 온 어떤 인물로 저 민씨와 민씨의 외척들, 여기를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시 이 흥선대원군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이요, 굉장히 이 고종 왕위에 올리고 나서 실권을 누리면서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73년에 하야를 하게 되죠. 근데 다시 이 흥선대원군이 정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이모군란, 이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호개방, 우리가 개화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영을 폐지하고요. 다시 5군형을 부활시켜요. 통폐합시켰던 걸. 자, 그 다음에 개혁기구죠. 개화기구죠. 통리기무함은 폐지하고요. 신식 군대 별기군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이 중단됩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상황 반전이 와요. 어떤 상황 반전이 오냐면 충주로 아주 급하게 피신을 했던 이 민씨가
다시 청나라의 군대를 등에 업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요 중간 과정 잠깐 설명드리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 민씨가 충주로다가 이렇게 피신을 가게 되니까 당시에 굉장히 이제 혼비백산에서 피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참이 돼도 이 민씨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장례식을 막 치러버려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던 상황에서 이 명성황후가 다시 청나라의 군대를 업고선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요, 청나라의 군대가 이 흥선대원군을 앞속에서 데리고 가게 돼요. 다시 상황은 원래대로 원상복귀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상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조약, 그다음에 청나라하고 조약 두 번에 걸쳐 이제 조약을 하게 되는데, 자, 조선하고 일본하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지금 이 민씨 정권이 청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모군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청나라하고도 조약을 맺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제물포 조약은 아니 우리가 신식 군대인 별기금 만들어주고 일본인 교관 막 파견해가지고 니네 훈련시켜주고 다 해줬는데 오히려 우리 공사관을 공사관에 있는 사람들 살해하고 그다음에 공사관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라라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배상금.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우리 너무 두렵다. 경비병을 주둔하게 해달라.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사제의 뜻으로 3차 수신사가 파견이 되죠. 박영효를 비롯한. 이후에 이 제물포 조약 이후에요, 일본하고 맺었던 이 수요조규의 속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 상인들이 또 내륙을 진출하게 되는 이런 불평등한 조약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에요. 자, 요건 보시면 조청 상민이에요. 상업활동하는 이런 상민들이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정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청나라의 군대 도움 받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대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을 속방으로, 종속국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우리를 속방해 체제에서 맺게 되는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의 종주권을 확인하고요, 청나라의 상인이 내지로 통상에서 들어오는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치외법권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렵부터는 우리가 일본하고 처음 문호개방해서 경제적인 어떤 수출입의 구도가 청나라보다는 일본이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모군란 끝으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고 나서부터는 청나라가 상인이 이렇게 내지 통상권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류하는 그 수치도 일본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슷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비슷해져요. 그러면서 이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각축을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본격화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내정 고문에 마젠창, 외교 고문에 밀렌도르프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적 조언.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요,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들어와요. 나중에 여러분 저 원세계는요, 너무 아나무인격으로 막 경복궁에 궁궐안을 그냥 군합발을 신고 막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의 이제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굉장히 무시한 모습도 보여지는데, 이들의 어떤 권한이, 청나라의 권한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세지고 있다는 거죠. 자, 84년에 갑신정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84년,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개화파의 분화를 살펴봤어요.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존의 개화 세력들이 우리의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니 지금 우리가 개혁이 이모군란으로 한번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어떤 근대화를 이루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개화파 세력에서 급진 세력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급진 개화파고요. 기존의 세력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온건 개화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뭐 이제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그래서 이쪽 세력은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개화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았고, 온건계합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양무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은 문명계화론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제도,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 이 온건계합파 쪽은요,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력만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이에요. 동도서기론. 급진계합파, 온건계합파. 자, 갑신정변은 바로 이 급진계합파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화를 하려면요, 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급진계합파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해야 된다. 많은 돈을 끌어와야 된다. 근데 온건계합파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자. 당호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자라고 해요. 고종은 두 가지의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게 됩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이 급진계합파가 일본으로부터 차관하는 것을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죠. 이 급진계합파는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변밖에 답이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당시에 국내적 정세, 청나라 내정 간섭하고 있죠. 민씨 정권 견제하고 있죠. 저쪽은 이제 온건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진계합파의 어떤 추진하는 정책의 노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국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기도 했다. 청불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가 저 전쟁 때문에 베트남으로 일부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쪽에서 우리를 또 정변을 일으키면 그걸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요런 약속도 들어오고요. 거사의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그날을 잡습니다. 자, 그날은요, 개화당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그래서 온건계합파 세력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처단할 수 있는 날. 바로 우정총국, 오늘날 우체국이에요. 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열 때 전하를 거사의 날짜로 잡자. 그래서 이날 정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료 속에요, 기록 속에 저렇게 이제 축하연을 막 벌이고 있는데 건물 안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막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막 나니까 당시 안에 있었던 이 계합파 세력들이 전부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문 앞에서 이들을 다 살해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제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빠르게 저 고종과 왕후의 거처로 가서 이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경우궁으로 옮겨요. 근데 저 경우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창덕궁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조금 두면서 이들을 제압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궐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집처럼 아담해요. 그래서 저들을 좀 제압하기가 좋죠. 통제하기가 좋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을 경우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민씨 정권의 주요 인물들을 다 살해하고요. 개화당의 정부가 수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변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그게 이들이 발표한 14개조의 혁신정강 안에 발표가 됩니다. 자, 정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청에 대해서 사대하는 거, 이런 거 좀 폐지하자라고 해요.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또 대신과 참찬, 의정부의 관직이죠. 저런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서 의결을 해라.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습제로 들어가는 왕이 계속 이렇게 세습되는 어떤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도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죠. 바로 이런 입헌군주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보부상 집단이에요. 해상공국. 근데 너무 국가의 특권을 많이 받는다. 특권적 상인이다. 그래서 이런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원래 호주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선해청이랄지 다양한 기구들이 이 재정이 분산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재정을 어디로 일원화하자? 호주로 일원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정변이 실패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자, 또다시 청나라의 군사 개입이 들어오게 돼요. 청의 진압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들의 어떤 정권은 3일 만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변을 3일천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후에 맺어지는 좀 조약을 볼게요. 자, 조약.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어지는 한성조약이 있고요. 역시나 여기에는 일본에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하고 청이랑 맺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일본하고요. 청하고 맺어지는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실게요.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 지불해라. 그리고 우리 이거 공사관 다 무너졌다. 지금 갑신정변 때문에. 그래서 신축 비용을 할 수 있는 부담. 이런 그 비용을 부담해라. 자, 보세요. 요거 지금 이모군란 끝나고 맺은 이 제물포 조약과 갑신정변 끝나고 나온 이 한성조약을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물포 조약이랑 한성조약은 둘 다 배상금을 물어요. 그런데 제물포 조약은 공사관 주변에 경비병을 주둔시킨 거고요. 이건 다 무너졌다. 신축 비용 내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텐진조약.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군대 다 철수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는 서로에게 알리자. 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훗날 나중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둘이 같이 주둔해가지고 맞붙게 되는 청일전쟁의 또 결과를 가져오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청일의 대립은 점차적으로 격화됩니다. 처음에 물코는 일본이 텄어요. 우리가 문호개방 처음 일본이랑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지는 거 청나라가 점점 주도권을 가져요. 자, 심지어 내륙으로 이렇게 상민들이 무역을 하는 것들이 뚫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 청나라가 일본을 뒤쫓아오는 이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두고 둘 사이에 승부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나라만 이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서양의 열강들, 많은 이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침탈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특히 이 러시아가 조선하고 점점 가까워지자 이를 견제했던 영국이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문도 사건이고요. 이 거문도 사건은 갑신정변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순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거문도 사건. 영국의 거문도 사건.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막 열강들의 경쟁이 심해지자 6.1준 독일 영사 부들러가 한반도의 중립화론을 주장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어떤 세상을 꿈꾸려고 했느냐, 입헌군주제에 대한 어떤 언급까지 들어간 내용. 특권적으로 누리는 상권을 제압하려고 했던 해상공국 폐지, 그 다음에 재정은 호조로 이론화해라.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갑니다. 박 교수 사랑방에 젊은이들이 모여있다. 급진개합파 세력들이죠. 자,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에는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혼비백산이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몸을 피신을 하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막 망명길을 떠나고 막 이러는데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일본까지 홍종우라고 하는 인물이 쫓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김옥균을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하고요. 저 김옥균의 목을 이렇게 나라를 이제 혼란스럽고 어지럽히고 배반을 한 자의 모습이 마지막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목을 보이는 그런 어떤 효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내렸다는 거. 자, 2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요거는 1차죠. 자, 9번 신참 입각한 개혁. 요거는 광무개혁입니다. 자, 4번 통리기 무화문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개화정책 초창기의 상황이에요. 1880년 무렵이고. 자,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요거는 2차
사부개혁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기출주제 44,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우리 연장선상에서 보시는데요. 82년에 이모군란 터지죠. 84년에 갑신정변 터져요.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게 결국에는 그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던 이런 젊은 엘리트층의 어떤 이러한 정변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 이 사회가 어떤 그런 낡은 봉건적인 관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좌절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밑에는 썩은 물이 계속 고이고 있겠죠. 결국 또 다른 어떤 개혁의 움직임은 요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규모는 국가에 줬던 어떤 충격은 굉장했어요. 자, 그게 시기가 84년 약 10년 뒤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가보농민운동 이렇게도 불러요. 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도 역시 여러분 좀 전체적으로 틀을 보셔야 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는 종교적인 신원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교조 신원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 삼내 집회, 서울 복합상소. 그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우리 이거 동학을 처음 만드신 분이 최재우란 말이에요. 일대교주. 그 일대교주 순교하고 나서 그런 억울함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집회가 열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색깔이 달라져요. 어느 집회냐면 보은 집회에서부터는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한다. 자, 내용 보실게요. 이대교주 최시영이 포교 활동과 포접제 활동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동학의 교세가 특히 이제 삼남지방으로 확산이 된다. 삼남지방엔 농사 많이 짓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민층들의 어떤 그 한이 시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부터 이제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데 처음에는 최재우의 명예회복으로부터 시작해요. 삼내 서울 복합상소. 그런데 보은부터는요. 이런 기치를 내걸고 나와요.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척외양창의. 외놈 물리치고야 우리가 의를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보은 집회를 여는 이유다. 동학의 활동에 점차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은 집회부터 삼내 서울 복합상소 보은 집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동학과 농민이 만나서 이렇게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고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1차 봉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이 반봉건적. 그러니까 봉건적인 어떤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자, 근데 요 1차 봉기는 고, 백 이렇게 보세요. 틀을 황 그리고 전주 이렇게 갑니다. 자, 고백이에요. 황금 2개 가져갔다. 어디에서? 전주에서. 여러분 이 틀 잡으세요.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자, 고백합니다. 황금 2개 가져가요. 어디에서? 전주에서. 자, 고부 밀란이고요. 백산 봉기입니다. 황토예요. 황토현. 황룡촌. 이렇게 흙밭에서 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흙밭에서 용이 올라간다. 황토현, 황룡촌. 그리고 이제 전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고부의 군수가 문제였습니다.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이 되는 어떤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민들을 자꾸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농사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횡포를 부리자 당시에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발통문을 돌려요. 이 사발통문은 주모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사발을 가지고 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봉준, 가담자, 뭐 연미정,
가담자를 쭉 돌려요. 그러면은 이게 주도자가 누군지 몰라. 이런 이제 사활통로를 돌려가면서 조직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간화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주 어떤 농민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상징이 되는 저 만석부도 파괴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수습하러 왔던 저 안핵사 이홍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국제전까지 넘어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안핵사 이홍태가 오히려 저 조병갑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백산에 모이게 되면서 봉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들이 들고 나온 기치는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완전히 이런 포갑적인 정치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전봉준이 백산에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백산에 이 백성들이 앉으면 산이 죽산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대나무 죽창인 거예요. 이들이 다 이 산에 앉으니까 산 자체가 대나무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면 하얀색으로 산으로 물들어요. 이들이 하얀 색깔 옷을 입고 농민들이 나오니까 전부 이렇게 서면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이런 백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거죠. 백산봉기 고백입니다. 자,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 대표적인 전투 이제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저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이 광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연이어서 황룡촌에서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에서 깜짝 놀라요. 근데 특히 저 황룡촌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 농민층들이 썼냐면, 이 장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렇게 죽부인 같이 생겼어요. 근데 죽부인보다 이렇게 죽부인은 얄쌍하게 좀 긴데, 장태는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에 병아리나 닭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안에다가 넣어놓고 할 때, 이렇게 운반하거나 할 때 쓰는 게 이제 장태인데, 이 농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장태를 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짚을 다 가득 채워서 여기에 이제 불을 꽂아가지고 언덕 위에서 이렇게 굴려내려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쪽 중앙에 군대가 우리가 이제 총을 쏘면 그걸로 총을 막는 방어의 형태로다가 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사실 이제 자기의 어떤 식솔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떤 패단이 고일 대로 고인 거죠. 갑신정변 시기 때 이루어졌던 개혁이 좌절되고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반봉건적인 악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이 시기에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이 농민층들이. 자,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을 하느냐? 전주성까지, 북상에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고부에서 시작됐던 이런 작은 밀란이요, 여기까지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자, 이러자 정부 쪽에서는요, 이 농민군을 제압을 하지 못하고요,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 텐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출병하게 되면 상대국에게 서로 알려주겠다. 청나라의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을 하니까 이 일본군도 그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인천에 상륙을 하게 돼요. 둘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전주성을 점령을 하자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렵에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는 거. 화의를 봤어요. 정부 쪽하고 이런 농민군 쪽하고의 화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은 이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청군과 일본군은. 자, 보실게요. 우리 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농민 쪽의 자치기구로서는 뭐가 설치가 되냐면 집강소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군 쪽으로는 뭐가 생기냐면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농민군 쪽에서는 자치기구 집강소, 정부 쪽에서는 나름의 이제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요. 더 이상 이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군과 일본군은. 자, 그러면 우선 요 중간의 과정, 이 화약을 맺고 난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집강소 설치해서요, 이들 동학농민군 세력이 원했던 상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패정개혁안 12개조. 내용 보실게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토지를 평균적으로 분작할사. 사실 여러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농민들. 전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땅 하나를 가져서 그거 경작하면서 먹고 사는 거. 근데 그거조차가 마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개혁안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절실하게 원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갑신정변 배웠을 때는요. 이 토지개혁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결국 3일 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을 때 어떤 이 농민층에 대한 어떤 의견,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한쪽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어떤 개입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비난을 또 많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요게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이 갑신정변 안에는 지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지조법. 요거는 뭐냐면 저 지조법을 개혁하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조세에 대한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세금을 걷는 문제를 건드린 거지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갑신정변 때는. 자,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징계해라. 자, 신분제 철폐해라.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과부도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자유롭게 재가해서 그 자제가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들을 비롯한 그리고 여러 천역에 종사하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 철폐해달라. 여러 가지 관직에 등용하고 취업하고 하는데 다 철폐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한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군대가 왔어요. 청군하고 일본군이 왔어요. 근데 필요 없다. 근데 일본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 일본이요,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자,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아산에 정박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이 군함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일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청일 전쟁. 그 다음에 동시에 경복궁이 점령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이게 같이 진행이 돼요. 1차 갑오개혁을 추진시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쪽에 나름의 개혁의 어떤 기구를 설치하고 우리만의 어떤 이제 화의를 맺고 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본의 어떤 이런 무차별적인 무력행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자 2차 봉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2차 봉기는 외세적 성격을 띠는 봉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들의 어떤 경복궁을 점령하는 이런 일본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으로 2차 봉기가 삼내에서 집결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이제 전봉준이 주축이 되는데요. 전봉준의 남접과 손병희의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산에서 집결할 때 남접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올라오냐면 북접도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접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정치적인 상황에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순수하게 그냥 종교만을 믿어야지 왜 정치적인 상황에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보시면 동학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이렇게 남접의 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종교적인 어떤 활동만 하는 북접이 있었어요.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하늘과 가까운 종교적인 색깔만 띠는 북접, 그 다음에 현실 정치에 좀 개입하고 있는 남접,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1차 봉기 때는 남접이 이거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2차 봉기가 되면 경복궁 침략에서 이렇게 일본이 들어오고 이때가 되면 여기에 누구도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북접도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전투. 이게 마지막 전투가 됩니다. 우금치 전투예요. 우금치 전투.
보고간민을 내세우면서 공주에서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건이 마지막까지 맞서 싸웠으나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무참히 그 총탄에 맞아서 많은 농민군들이 사망을 하게 돼요.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우리나라 이제 지키려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만 되려 오히려 또 관군 쪽에서 일본하고 협심해서 더 이상 이 동학 어떤 그 국내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관군과 일본의 어떤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타격을 보게 됩니다. 자, 오군치 전투의 패배, 동학농민군은 각지에서 치러진 이제 이후의 전투, 크고 작은 전투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패배를 당하게 되고요. 순창에서 전봉준이 체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봉준의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도망 다니던 도중에 이제 도망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고 하시는 와중에 다리를 부상을 당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체포되는 장면인데. 이 전봉준의 별명이 뭐였냐면 녹두장군이었어요, 여러분. 녹두장군. 녹두는 콩보다 되게 이게 작아요. 근데 작지만 엄청 단단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키가 되게 작은데 한 150, 한 8cm 정도 이렇게 여성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 그 정도의 신체 사이즈였는데 아주 그 카리스마 그리고 어떤 그 다부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실 체포당하는 모습인데도요, 이 눈빛은 잡혀 들어가서도 이 동학 3차, 4차를 벌일 것 같은 아주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우리 국내에 끼친 영향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상황적으로 사실은 좀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우선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도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동학농민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 청나라의 군대를 동원을 시켰고 여기에 동시에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둘 사이의 어떤 대결이 결국 우리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게 되죠.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가보개혁,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측면만을 부각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근대사는 배우기가 싫어요. 계속 어떤 그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추진됐던 일본의 약간의 이제 반강압적으로 추진을 했던 이 가보개혁에 들어와 있는 어떤 개혁안들, 우리를 이제 근대화를 만들어준 어떤 여러 가지 개혁안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앞서서 갑신정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이모군란, 뭐 이런 이제 앞서서 얘기해서 언급되었었던 나왔던 동학에서 나왔던 갑신정변에서 나왔던 어떤 개혁안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록 이제 실패는 했지만 이런 어떤 앞서 이런 뭐 봉기라든지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용기 있는 어떤 시도들이 우리가 가부개혁을 추진할 때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낡은 관습이나 봉건적인 부분들을 탈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가보개혁 때 다 이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여기서 진압은 됐지만요. 이후에 잔여 세력들이 이 마지막에 어떤 의병의 활동으로서 우리의 국권피탈을 당할 때 의병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항일투쟁의 과정을 계속 지속시키는 힘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예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배우는 역사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고백, 황황이죠? 황황.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했다? 전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이 전주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청 그리고 일본 들어오게 되죠. 이 전주성이 이제 청나라 일본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점령되면서 정부 쪽하고 이 농민군 쪽하고 화의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면서 집강소와 교정청을 설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삼내 집회가 개최가 되었다. 요거는 이제 압식이죠.
그다음에 농민군이 황토연 압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용태 안핵사 파견 압식이겠죠. 1차. 그다음에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가나를 습격하였다. 요것도 압식이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 백, 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주성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근대사 파트의 굵직한 사건들 배워봤습니다. 82년에 이모군란, 84년에 갑신장병, 그리고 94년에 동학농민운동까지 이렇게 굵직하게 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